오늘은 우리나라가 도입한 북의 감시 정찰기인 백두와 금강 정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 백두, 샘의 정찰기와 함께 북한의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를 모두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는 셈이며, 현재 우리 군이 운영 중인 샘이라는 별칭을 가진 RF-16은 북한의 군사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로 군사 분계선과 북방 한계선 인근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군 영상 정보를 수집하며, RF-16은 RF-4C를 대체한 전술 정찰기로 이스라엘제 영상 정찰 장비인 콘도르2를 갖춰 북한군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 지상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공군이 운영하는 RF-16은 대북 감시 능력의 확장을 위해 KF-16 전용 100km급 전자정찰 포드 도입 사업인 EOX 사업을 통해 일선 KF-16 전투기에 정찰용 포드를 부착한 버전으로서 기존 RF-4C를 대체하는 기종입니다. F-16의 공기 흡입구 하단에 정찰용 포드가 장착되고 지속 정찰을 위해 무장이 아닌 연료 탱크가 양쪽 날개 하단부 하트 포인트에 부착되어 있으며, 이전 모델인 RF-4C는 이름 그대로 F4 팬텀에 정찰 장비를 부착한 모델인데, 탐지 거리가 40km 수준의 필름식이라 귀환한 후 필름을 꺼내어 직접 판독해야 했고 기체가 노후화되어 퇴역하였습니다. 그래서 F-16의 국산 라이센스 생산 버전인 KF-16 전투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1999년 사업 시작한 뒤에 2013년에 끝났으며, 기존 RF-4C의 정지 영상 필름식을 EOIR 방식의 동영상 방식으로 교체하고, 사거리도 100km 수준의 해상도 또한 U2 정찰기와 맞먹는 30cm급의 개량형 버전입니다. KF-16의 정찰용 포드는 10기이며 이 덕분에 대북 정찰 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유 중인 RC-800G는 금강 정찰기이며 RC-800B는 백두 정찰기입니다. 영국의 호커사가 제작한 쌍발 중형 다용도 기체 호커 800을 들여와서 RC-800G라는 제식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금강 정찰기는 금강산에서 영상 정보를 훑고, 백두 정찰기는 백두산까지 신호 정보를 훑는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금강과 백두 정찰기 두 가지 종류로 총 4기씩 8개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세부 모델은 호커 800XP로 순항 속도가 5시간, 최고 속도는 약 860km에 상승 고도는 13km 수준으로 2톤급 얼라이드 시그널 제트 엔진 2기를 장착한 쌍발기로 작전 능력이 좋습니다. 두 정찰기 모두 1990년대 초반부터 금강 백두 정찰기 사업이란 명칭으로 비밀리에 시작되었는데, 영상 정보, 즉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백두는 신호 정보로 적의 통신과 전자 정보를 공중에서 낚아채 감청하는 두 가지 역할로 나뉩니다. 금강 정찰기는 분사 분계선 이남 50km 내에서 10km 상공을 비행하며 장착된 합성 개구 레이더를 통해 80km 밖에서 30cm급 해상도의 영상이 획득 가능하고, 100km 이내의 적 시설들을 촬영해 아군에게 영상 정보를 송신하며 다시 이것을 각 야전군 사령부에 처리한 데이터를 보내주기 때문에 성능 자체만으로 보면 미군이 쓰는 U2 정찰기와 같거나 더 뛰어나며, 서울 상공에 띄우면 개성 시내 길가에 나뒹구는 축구공까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백두 정찰기는 한 번 띄우면 5시간 동안 금강 정찰기와 마찬가지로 군사 분계선 이남을 비행하며 북한의 모든 신호 및 전자정보를 감청하고 수집하며, 이것을 통해 북한군의 움직임과 특이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주는 역할을 맡기에 북한 도발 주시에 사용 중입니다. 북한군이 뜬금없이 모든 가용 장비를 기름을 가득 채워 총 동원령을 내려 동시에 남침을 시작해도 며칠 혹은 몇 주부터 미리 우리의 자체 정보 자산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항상 교대로 상시 무인기 정찰기와 함께 북한 측 정보를 감청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북한의 전자 자산이 구식화되어 있어 평소에도
우리 군에게 대다수의 통신 내용을 감청당한다고 합니다. 신형 백두 정찰기는 기존 백두 정찰기의 호커 비행기를 대체하기 위해 프랑스 다소사의 펠콘 시리즈 최후기형인 2000 버전을 들여와 700일 사업을 통해 대한항공에서 1,400억 원을 들여 개조한 모델이며 플래닛 휘트니의 3톤급 터보밴 제트 엔진 2기를 장착해 최고속도 900km 수준이며 상승 고도는 15km로 항속거리는 6000km입니다. 체급 대비 성능 또한 뛰어나 백두산까지 훑어본다는 점에서 약 370km의 범위의 신호 정비를 탐지하며 기존 백두 정찰기의 감청 범위 500MHz보다 높은 3GHz로 확대되었고 체급이 커진 만큼 다양한 정보 장비를 탑재하였습니다. 신형 백두의 특별한 점은 피신트 탐지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고유 신호 정보 또는 계기 정보라고 해서 적의 전자장비에서 방출된 전자신호를 탐지하는데 핵미사일 역시 발사 명령을 할 때 고유 신호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낚아채 적의 명령과 발사 유무를 알아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열 추적 탐지 기능도 갖추고 있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 실시간으로 미사일에 방출되는 화염까지 탐색합니다. 킬체인의 핵심 자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며 나온 지 20년도 채 안 된 기존 백두 정찰기를 모두 대체하는 데는 이러한 정보 자산이 최신이기 때문입니다. 신형 백두 정찰기는 2017년 개량 사업을 통해 진화했습니다. 개량형 백두 정찰기는 3천억 원을 투자해 프랑스의 다소사의 항공기인 비즈니스 펠컨 2000기종을 들여와 대한항공에서 동체를 개조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도입한 개량형 백두 정찰기는 2대이며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4대의 백두 정찰기는 북한의 전자정보인 에린트와 통신정보인 코민트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자 통신 정보는 도청이나 감청을 통해 레이더 가동 같은 장비 운영이나 유무선 통신의 내용을 알아냅니다. 신호 수집 장비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부터 미국의 신호 수집 장비 수출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신형 백두 정찰기는 700일 사업으로 진행된 개량형 정찰기로 미국 텍사스주 웨이코 공항에서 미국 방산 기업인 L3사 주도로 첫 비행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방산 기업인 LIG 넥스원과 한화 탈레스가 개발한 계기 정보인 피신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계기 정보 기능은 북한군의 통신이나 핵시설에서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이 없어도 전자 장비 간에 주고받는 신호 교환을 알아내는 첨단 기능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나 미사일 작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호가 포착되는데 미사일 발사대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개량된 백두 정찰기는 미사일 발사의 경우 북한 군부가 내리는 발사 명령의 신호 탐지가 가능하며 거리는 370km로 평양을 기준으로 할 때 동창리 미사일과 영변 핵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개량형 백두 정찰기의 채공 시간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채공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운항고도 또한 4만 피트인 12km 고도까지 높였습니다. 주한 미군이 보유한 고고도 정찰기인 U2의 정상 운항 고도가 15km인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고 북한의 지다궁 미사일 사거리에서 벗어나는 고도입니다. 백두 금강 정찰기는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체계를 통합했으며 한국에서 개발한 자체 개발 장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장비는 북한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발사장치에서 나오는 기계 신호음을 포착 가능하며 실제 발사가 되었을 때 화염까지 탐지하는 열 추적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조기 경보 위성인 DSP 위성은 미사일이나 로켓에서 뿜어 나오는 화염을 적외선 감지기를 이용하여 감지합니다. 신형 백두 정찰기의 동체는 프랑스 다소사의 펠콘 2000이며 이것은 기존에 운영 중인 4대의 RC-800 백두 정찰기보다 큽니다. 기존의 임무를 수행 중인 백두 정찰기는 린다김 사건으로 방산 뇌물로 인해 제대로 성능을 보유하지 못한 기종으로 신형 백두 정찰기의 도입으로 인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킬체인의 핵심 전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군은 정찰 위성을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명 425 사업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2021년까지 합성 영상 레이더 위성과 고성능 영상 레이더 위성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된 정찰 위성들은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사가 되며 여기에 더해 중고도 무인 정찰기를 더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정찰 위성이나 글로벌 호크보다 낮은 고도를 다니는 중고도 무인 정찰기를 자체 개발해 실전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 군은 정찰 위성과 고고도 정찰기, 중고도 정찰기를 갖춰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미군이 한반도에서 운영하던 U2 정찰기가 일본으로 빠지고 있으며 이 공백을 한국 공군이 운영하는 글로벌 호크가 맡게 되고 한국의 정찰 자산이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찰 위성과 글로벌 호크 및 유인 정찰기 추가 도입이 예상되지만 미국은 한국이 운영하는 글로벌 호크가 수집하는 정보의 원천적 공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미 군 당국 간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신규로 도입되는 정찰 자산의 구매와 운영비는 한국이 부담하고 정보는 미국과 공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연 수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군이 운영해온 대북 감시 자산인 U2 정찰기가 국내에서 일본으로 내려가도 대북 감시에 큰 지장이 없다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U2 정찰기가 획득한 정보를 주로 활용하고 한국군이 운영 중인 백두와 금강 정찰기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보조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U2의 공백 때문인지 한국 상공에 나타나지 않았던 미 공군의 RC-130W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한국 상공을 비행하였으며 RC-130W 정찰기는 신호 정보를 전문적으로 채집, 분석하는 전자 정찰기로 일본 상공에서도 한반도 전역의 통신 및 감청은 물론 발신지의 추적까지 가능한 첨단 정찰기입니다. 한국군이 도입해서 배치를 시작하고 있는 글로벌 호크는 U2 정찰기를 대신해 정찰을 할 계획인데 글로벌 호크의 특징은 프로펠러가 없고 무인기치고는 덩치가 크며 길이와 높이가 F-16 전투기와 비슷하고 날개폭은 훨씬 길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를 많이 싣고 높고 오래 정찰이 가능합니다. 대공 미사일도 도달하지 못하는 고도에서 42시간 작전이 가능하며 작전 반경은 무려 3,000km를 정찰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탐지 장치 등으로 지상의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어 첩보 위성을 능가한다고 알려진 무인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수입한 4대의 글로벌 호크는 성능이 미군이 운영하는 것에 비해 빠진 장비가 있는데 적의 무선 통신이나 전파를 수집해 적 기지의 위치를 파악하는 전자전 지원 장치 가운데 감청 장비인 시긴트는 미국의 수출 승인이 나지 않아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까지 국내 기술로 시긴트 감청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더구나 한반도 정찰자산 재구성이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군의 글로벌 호크가 획득한 정보를 미군이 원천적으로 공유하자고 제의해 논란이 진행 중이며 우리 군은 여기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든 고유 자산으로 획득한 정보를 우방이라 하더라도 원천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관례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미군도 각종 정보 자산으로 획득한 원천 정보를 독자적으로 가공한 뒤 우방에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국가 등 미국의 모든 동맹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군이 글로벌 호크 정찰기의 운영과 정보 분석 활용을 어떻게 할지 아직 미확정이나 이제 막 도입된 글로벌 호크가 과연 도입과 운영 비용은 한국이 내고 그 과실은 미국도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갈지 주목이 됩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1차 정보의 원천 공유가 자리 잡으면 정찰 위성과 휴민트 등 요구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거꾸로 군 일각에서는 미군의 선진적인 운영 및 분석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부터 함께 한다면 미군으로부터 정보 분석과 가공을 오히려 거꾸로 배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한다면 비싼 돈을 주고 핵심 기능이 빠진 글로벌 호크를 도입했냐며 사회적 비판이 예상되므로 군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대한민국이 최근에 도입한 백두금강 정찰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군에서 도입하는 글로벌 호크는 분명 최첨단 전략 장비이며 한국이 도입하려고 15년여의 노력을 한 끝에 도입했지만 핵심 장비가 빠진 모델이며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버린 모델로 글로벌 호크의 운영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못할까봐 걱정까지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우방이라도 적에게 얻은 모든 정보는 바로 공유할 수 없으며 가공을 거쳐 공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KF-X 전투기 상업 모델로 경험은 쌓았지만 전망은 미지수로 가득. KF-X 발전이 최초 목적은 한국이 공동 개발 혹은 기술 도입의 방식을 통하여 한국 스스로 제5세대 전투기 개발을 원하였는데, 아울러 이 기회에 본국의 항공공업을 장대히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외국 업체자가 개발 비용의 30%를 부담하고 그리고 정식 사업 후 10%의 작업량을 전이하여 한국 항공산업의 성과가 돌아오게 하는 것을 바랬다. KF-X는 통상적인 구도인 101방안과 카나드식인 201방안이 있다. KF-X101은 외형상 F-22에 유사하며 길이가 작고 DSI 공기 흡입구 디자인을 채용하였으며 일종의 F-35의 쌍발형에 가깝다. 다른 함종인 KF-X201DMS 카나드식 구도로 쌍발 병렬 엔진외 경사 미익으로 디자인으로 채용되었다. 비행기의 전익, 주익 및 수직 미익은 사다리형으로 균등하며 전익에는 각이 없으며 주익과 평명상의 있기보다는 주익보다 높이 있다. 미익 설계 또한 통상적으로 직접 설치하다. 기체상의 두 개의 외부 곡선 수직 경사 미익을 완전히 기울여 적외선 차단 작용의 특징이 있다. 아울러 지나치게 앞쪽과 안쪽으로 수직 미익이 비행기에서 각이 크게 향하여 비행 시 완전히 기체와 주익이 가려진다. 비교적 특별한 것은 지상 레이더의 접히 탐성 보증이며 KF-X201의 기수 모서리는 날카로운 오변 각부를 달았다. 이전 상업 모델 성공의 경험에 근거하여 한국은 제차 T-50대의 개발 수법을 채용할 것을 추측하며 외국 제조사의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여 설계, 설비 및 관련 생산 기술의 양도 제공이 관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 리스크를 줄이며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원가 절약이 가능해진다. 유럽과 미국 회사들 또한 KF-X 프로그램에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스웨덴 샤브, 이즈, 보잉이 한국과 합작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 샤브는 포로샵 경쟁 입찰을 제시 중이며 단발과 쌍발 두 기체를 포함하며 P305와 P366으로 구별하여 명명하였다. 불과 얼마 전 한국 공군은 외부에 공개할 때에 오직 쌍발 전투기 방안이라 하여 단발 방안은 이미 포기되었다. 우선 KF-X 개발은 한국 공군이 육으로 쌍발 구도로 시작한 것이다. 이외의 단발형 방안은 일종의 스텔스 그리펜으로 제임즈 39를 토대로 한 스텔스성을 향상시킨 전투기라 할 수 있다. 이즈는 한국이 유로파이터의 개조 개발을 희망하며 또한 한국의 무인 전투 항공기 시스템의 공동 개발을 제공으로 개발 및 최종 구매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즈는 유로파이터에서 향상된 더 나은 스텔스 성능과 첨단 센서 융합 기술과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을 갖출 수 있음을 나타냈다. KF-X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잉은 기존의 F-15에 없는 수직 미익 구성 방안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항공기의 레이더 단면적과 전체적인 기계의 무게와 저항을 줄일 수 있음을 나타냈다. 세계 전투기 개발 영역에서 최고라 할 수 있는 록히드 마틴사는 KF-X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교적 냉담한 반응이다. 이는 곧 경쟁 대상을 키울 가능성을 생각하여 그들은 오직 한국의 F-35를 수출만 가능하며 한국과 합작하여 신형 전투기 개발은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 국방부 소속의 국방과학연구소는 KF-X 계획의 가장 확고한 지지자이며 추진자이다. 미래의 발전 부문에서 마땅히 중요하며 그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정부 관련 부문에 주장을 펼치며 컨소시엄 개발을 견제하며 이미 스텔스 기체의 개념 설계를 완성하였다. ADD는 그들이 이미 스텔스 구조 설계와 관련 기술의 분석이 이미 되었으며
설계 방안의 축소 모형을 공개하였다. 그 외 ADD는 또한 그들이 1999년 시작하여 레이더 및 파동 재료 연구가 이미 초기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아울러 F4 전투기에서 성공하여 지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선포하였다. ADD가 제시한 급진적 설계 방식과는 다르지만 한국 항공우주의 방안은 매우 보수적이다. 카이는 로키드 마틴사와 함께 F-16XL과 매우 유사한 전투기를 내놓았다. 7월에 새롭게 노출된 사진상에서 보듯 그 기체는 러시아제 T-50 유사하다. 이로 말미암아 KF-X는 기동 성능을 포기하고 전투기의 모든 성능이 첫째로 기동성을 대신하여 스텔스 효과를 전투기의 핵심 성능으로 하여 미국의 5세대 전투기 모델 타파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KF-X 프로젝트의 태도에서 정책 결정자에 따라 다르다. 한국 그동안 일부 관리는 공군 F-35 조달 향후 업그레이드 및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국의 항공산업의 발전에 공헌과 인도네시아와 프로그램 공유 투자와 관련된 개발 작업에 참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결정적으로 KF-X로 하여금 거의 진행되었지만 KF-X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의 제어로 한국의 전투기가 너무 고사양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로키드 마틴의 태도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동시에 국가의 기술적 한계로 한국 KF-X 전투기의 미국산 기술 광범위한 사용은 그 전망을 불확실하게 함을 알 수 있다. 대세는 6세대에서 4.5세대 최강 전투기 KF-X 전력화 득과 실. 스텔스 기능도 떨어지는 4.5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할 필요가 있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KF-X 전력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KF-X. 이 전투기를 우리 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KF-X는 개발비 8조 8만억 원을 들여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시제기 제작을 거쳐 2026년까지 F-16급 이상의 전투기 120대를 양산하는 일정이다. 예정대로 120대 모두 우리 군에 인도되면 약 9조 3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총 사업비 17에서 18조에 이르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 되는 것이다. 스펙만 보면 동급 최강 전투기,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스펙만 놓고 보면 KF-X는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당초 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투기의 세대 구분은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전 장비 등의 성능으로 나뉜다. 미국산 전투기로 한정할 경우 F-22, F-35 등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된다. 4세대급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최강으로 꼽힌다. F-15K를 하이급, F-16을 미들급 4세대 전투기라고 부른다. 군사 전문가들은 KF-X의 성능이 F-15K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투기의 대표적 핵심 기술인 레이더와 항전 장비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장비들이 KF-X에 탑재되기 때문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F-X는 핵심 장비인 레이더 외에도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등이 속수관성형으로 가고 있다. KF-X가 전 세계 비스텔스기 가운데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문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기존 전투기 강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 모두 2030년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이 시기가 되면 한반도 주변 영공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휘젓고 다니게 된다. 4.5세대인 KF-X로는
공중전력 불균형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6세대 전투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지난 1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를 보면 6세대 전투기들의 성능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은 6세대 전투기에 극초음속 비행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을 탑재한다. 인공지능과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공중에서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 러시아 역시 AI 기술,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하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기여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세미나 세션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을 담은 발표문이 눈길을 끌었다. 방위사업청 임상민 사무관은 6세대 전투기 개발 및 전망이라는 글에서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의 J-20을, 일본은 F-1을 대체하는 6세기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 전투기 모두 AI 기술을 통해 상황인식과 판단 지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한 협동교전 장비가 탑재된다. 전투기 강국들의 6세대 기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KEX 전력화의 뜻과 실과 실 KEFX 전력화를 반대하는 측은 2030년대 한반도 주변 영공의 공중전력 불균형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다. 이미 투입된 개발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전력화까지 진행해 추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KEFX 시제기는 국내 전투기 제작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규정,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전력화 비용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우방국의 6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대론자들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KEFX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시제기를 제작하는 것과 실제 전력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투기 양산 과정에서 부족한 기술력이 보완되고 각종 기능 개선이 이루어진다며 KEFX의 양산화 과정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화를 통한 경제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KEFX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6,800여 개에 이르고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일으킨 경제 효과가 2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KEFX 양산 대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KEFX 사업이 수십 년 장기 과제로 진행되면서 주변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투기 제작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우리 군의 전력 구조 바뀐 점을 생각해야 하며 주변국 위험 요소가 변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KEFX 양산 물량과 전력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다양한 전장 환경을 상정해 최강의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